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안정세에 접어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피격된 공무원과 관련된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에 일주일이 넘도록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조연구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트럼프 대통령, 현재는 상태가 좀 많이 호전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내일 퇴원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확진 후에 미국 내 반응은 어땠는지 이 부분 좀 먼저 좀 짚어볼까요? 일단 미국 내 반응은 굉장히 좀 충격에 빠진 것이죠. 어쨌든 방역에 있어서 최전선이고 정치적 상승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내에서 본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방역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세를 거치면서 일정을 거치면서 네. 이제 감염이 됐거든요. 이 얘기는 미국 내 어떤 그 방역 시스템이 완전히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화당 지지층이든 민주당 지지층, 미국 국민이라면 굉장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된 이후에 그 시간이 저녁이었고 새벽에도 뭐 보니까 CNN에 이런 방송에서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서 어떤 그 충격, 그 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굉장히 어두운 낯빛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감염 확진이라는 것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주치의가 시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당초에 미국 언론과 그 백악관의 공식 발표에 온도차가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이건 왜 이런 온도차가 있었다고 보세요? 무엇보다도 오는 11월 3일 미 대선 앞두고 지금 한 달 정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미 대선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황을 좀 이제 완화시켜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뭐 이 치료를 통해서 조기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 백악관 비서실장이라든지 또 주치의가 네. 조금씩 한때 좀 심각했다 이런 얘기를 밝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사실은 방금 민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코로나 대응 실패 이게 이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 선거 캠프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걸 어떻게 선거 이용할까 하는데 아마 지금 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미 대선에 실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발표한 대로 하루 이틀 내에 그 완치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퇴원해서 백악관에서 이제 진료를 계속하면서 행리를 한다면 오히려 지금 그 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 뭐 우한 코로나다 또 중국 코로나다 이렇게 비방을 했었는데 자신이 중국과 맞서서 오히려 중국이 유포한 코로나를 극복한 영웅이다라든지 이러면 역으로 이제 선거 캠프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미국 유권자인데 얼마나 먹힐지는 별개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을 대선에 최선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빠른 퇴원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나면 그만큼 또 유세를 할 수도 없는 것도 또 사실이지 않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조성열 박사님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지지층 결집에 있어서 빠른 퇴원이 좀 뭐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이라든지 어떤 진보층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거든요. 어떤 참사기 때문에 어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바이든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합주에서 어떤 적극적이고 현장 유세를 통해 가지고 또 분위기를 일으켜 가지고 지지율 격차를 많이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이 최소한 2주는 이제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계속 예정된 유세를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의 표심은 누가 직접 와서 자기들 신경 써
들어주고 어떠한 정책 공약을 내놓느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선거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공화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이나 무당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정당 일체감이 주는 충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방역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는 건 저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코로나19 확진은 커다란 대형 악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 탄 채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밖으로 나간 그 돌출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두고 뭐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비판론이 좀 더 무게에 실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제가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걸 약간 이제 민 교수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 공화당 지지층 또는 뭐 중도층에 결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불리한 상황이고 특히 4년 전 미 대선 과정을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과 달리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연설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대중 집회를 해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 게 목표인데 이게 굉장히 차질을 빚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걸 반전을 하기 위해서 선거 캠프에서 역으로 그 활용하려고 활용을 할 한다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예. 것이지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유리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치료받는 과정에서 차에서 잠깐 내려오거나 뭐 창문을 내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뭔가 자기 문제 없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 확신을 뭔가 주려고 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동안 뭐 산소 공급을 받을 정도로 좀 위중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보니 건재하다람을 좀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대형 악재가 터졌고 지지층한테도 우리 후보가 굉장히 그 건강이 심각한 상태면 어떡하나 이대로 당선될 수 있을까?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4년 동안 다시 그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 위중해진다면 과연 이 후보를 믿고 지지해도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깜짝 행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또 비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확진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자가격리에 충실하지 않고 그 경호를 수행하고서 자동차에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또 경호원들을 또 다른 위험에 노출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과 그다음에 안정성 이 두 가지의 어떤 대립되는 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미 대선에 큰 관심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두 후보가 대북 간에 상반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북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인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각 후보의 당선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그 예. 대북 상황 어떻게 좀 좀 이제 예상하십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례적으로 북한의 치고지자를 직접 만났고요. 이른바 이제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 3차례 정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결실은 거부됐지만 아마도 재선이 되면 다시 또 만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 특히 비핵화 문제에서는 톱다운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2차례 정상회담에도 보여줬듯이 굉장히 이렇게 그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일관된 대북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리스크는 계속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민주당 전반적인 의견도 그렇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단은 절대로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자들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 또 하나는 이제 다자 방식들. 그래서 주변국들, 뭐 중국이라든지 예. 일본이라든지 주변국들을 활용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괄태글 방식을 선호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버텀업 방식의 특징이겠습니다만은 충분하게 어떤 단계적인 조치들, 그러니까 동결이라든지 이런 과정도 포함하는
좀 점진적이고 완만한 이런 이제 접근법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반도가 급락에 빠진다 이런 것보다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때는 획기적인 한반도 문제 개선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비핵화를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대화의 여지는 좀 열려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여러 번 공언을 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교는 김정은 위원장을 보통 국가의 지도자로 격상시켜줬을 뿐 비핵화에 있어서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어떤 성과가 비핵화에 있어서 성과가 없는 한 어떤 그 정상회견을 하지 않을 것이고 조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바텀업 방식 즉 실무회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워싱턴에는 트럼프식의 최대 압박 정책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재가 강화되는 그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 전문화됐기 때문에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야 된다. 즉, 조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다 점진적으로 현실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서 또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뭐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어떤 전략적 인내를 회귀하기보다는 이제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 라인이 굉장히 북한 경험이 많거든요. 그 대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다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어떤 그 북한과 대화를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과거와 좀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과거 육자회담을 할 때는 북한이 미국이 북한과 어떤 양자 어떤 그 소통 채널이 없기 때문에 다자회담을 추진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양자 북미 간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바이든 캠프에서도 북미 간 양자 실무 협상을 중심으로 하되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 간에 바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는데 어떤 싱가포르와 달리 하노이에서는 자신이 기대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상회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김정은 위원장도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교를 지속을 하든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돼서 실무 협상으로 돌아가든 이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진전을 거두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바 얻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모두 이제 신경을 쓰면서 계산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 확진 소식 들은 이후에 위로 전문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를 또 조선중앙통신에 또 공개를 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 두고 좀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쪽에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로 전문까지 공개적으로 좀 보낸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어서요. 제가 생각할 때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누가 당선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케미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쪽에 무게를 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바이든 후보 쪽에서는 아무 어떤 문제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큰 악재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 전문을 보낸 것이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든 바이든 후보를 선호하든 상관없이 북한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는 그러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다 중립적인 좀 무게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또 위로 전문을 보낸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사실 체제 존속의 그 명운이 달린 것이 그 북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도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와의 그 친밀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정상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그 대통령께서도 위로 전문을 보냈고 뭐 시진핑 주석조차도 미중 관계가 악화된데도 불구하고 또 전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북한도 북한은 이제 미국을 관리하고 또 미 대선 결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북미 관계를 끌고 가기 위해서도 어떤 위로 전문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7, 8일에 방한 예정이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일정도 연기됐습니다. 근데 일본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유지하는 상황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일정만 유지한 것만 봐도 이번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번 방문 연기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은 우리가 기승전 중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중국에 맞춰 있습니다. 사실 북한 또는 뭐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4, 5, 6일 날 일본에서 이제 그 쿼드라고 그러죠. 미국, 일본, 호주, 이제 인도 사자 외무장관 회담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미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조직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국 견제를 위한 그렇습니다. 것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일본 방문 다음에 만약에 서울과 뭐 울란바토르였다면은 아마도 하루라도 잠깐이라도 들었을 수가 있는데 원래 순서가 뭐냐면 일본을 방문했다가 몽골을 갔다가 한국으로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일정을 소화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내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고가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권력 계승 순위 4위입니다. 그래서 또 행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부통령 다음에 국무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를 이제 빼고 얘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래 비우기가 어려웠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방문 일정 가운데에서 특히 한국이나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회담인 반면에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외무장관 회담 같은 경우는 사자 간의 그러니까 4개국 외무장관이기 때문에 한 번 이제 그 회의가 무산되면은 다시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미국으로서 선택할 경우 결국 일본 방문 여기서 외무장관 회담을 이제 먼저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방한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 또 오늘 또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일본을 갔다가 방한을 했을 때 중국 견제를 위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게 많은 압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연기가 어찌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라서 나쁘게만 볼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어서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좀 신중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월에 폼페이오 장관과 그리고 중국의 왕이 부장이 이제 연달아서 방문할 거다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견국인 한국을 이제 미국과 중국이 모두 다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을 놓기 위한 그 방문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예정도 사실은 북미 관계 개선보다는 한반도 안보 상황 무엇보다도 이제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의 운용, 지역 내 운용에 대한 그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좀 긴장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에 따라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 비상이 걸리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바로 귀국을 해서 옆에서 보좌해야 되는 상황이 그 펼쳐진 것은 아무래도 우리 측에게는 보도 그 미중 그 경쟁 사이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조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자협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그 신임 총리죠. 일본 총리 스가 총리를 또 예방할 그런 계획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일 동맹의 중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움되는 행보를 제한된 수준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서 차이나 베싱, 경제 회복, 법과 질서를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나 베싱, 즉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켜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중국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쿼드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좀 대선에 대한 어떤 영향을 또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10월이 되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도 있었는데 이 트럼프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도 무산이 됐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이 부분은 무산됐다라고 보는 게 거의 뭐 확실할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뭐 이 객관적으로 전망을 해보면은 예.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의미의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누구도 기대한 사람 예, 없었고요. 예. 다만 이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지난 7월 10일 미국 독립기념일 DVD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물밑에서 뉴욕 채널이 본격 가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당대회가 끝나는 10월 10일 이후 또 미 대선 전에 워싱턴을 방문하든지 해서 고위급 회담을 열지 않겠냐는 이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전망보다는 이제 상당히 기대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거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유엔 총회 연설을 하셨고 예. 또 그 이후에 이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비건 대표랑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들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모종의 어떤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특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 7일 예정대로 서울에 왔다면 북한에 대한 좀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이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에서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이른바 전략 도발들, 예. ICBM을 공개적으로 열병식을 한다든 이럴 경우 다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 악화를 막고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북한에 충분히 전달된다면 북한이 이제 예를 들면 뭐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워싱턴 방문한다든지 해서 깜짝 이른바 이제 빅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어떤 어리틀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서프라이즈를 기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못 오게 되면서 이런 기대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연평도 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시신 수색 2주가 넘었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공동 조사를 하자, 군 통신선을 복구하자라고 요구를 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는 아무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 사건이 생겼을 때 북한이 입장 표명을 상당히 좀 빠르게 했던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북측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동조사에 좀 응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지문을 내려보내서 그 북측의 입장, 상황 설명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인 사과 표명, 좀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거는 다 했다. 그리고 통지문에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자체적인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기다려달라 이런 뉘앙스를 피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 남측에서 굉장히 그걸 놔두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나서가지고 어느 면을 어느 측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라든지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유해를 찾는다든지 그러한 모습을 소극적으로 지속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이런 명확한 입장 표명 자체도 아예 없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통지문을 내려보냈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즉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그에 대해서 반응을 내놨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뭘 내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측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을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요구한 부분이 진상규명,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이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통전부 전통을 통해서 밝힌 거는 사과와 재발 방지 책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통지문을 보면은 책임자 처벌은 이제 어렵다라는 입장이 사실 간접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들의 경계 수칙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진상 조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그 사고가 발생한 지역,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사실 그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NLL 북쪽입니다. 이제 그 분쟁 지역이라기보다는 우리도 북측 수역으로 인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 공동조사를 하려면은 우리 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이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보면 금강산 그 관광객 피격 사건 때도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서 군사재개라고 해서 거부했고요. 또 반대로 그 천안함 폭침 사건 때 북측이 공동조사를 제안했지만 우리 측에서는 이제 응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랑 같이 공동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더라도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공동조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망해 본다면은 일단 북측에서 통지문에 보면은 자기네들이 일단 그렇게 조사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추가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우리 측이 제기한 부분하고 북측이 처음에 밝힌 부분하고 입장 차이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추가 조사 결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우리 측에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 주장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런 정도의 성의를 보이는 형태로 해서 이번에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살 여부 역시도 사실 북측과 의견이 다른 면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야권에서 주장한 새로운 이야기가 북한 상부의 지시로 사살됐다라는 이야기를 첩보 정보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762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 저는 사실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굉장히 민감한 군사 정보 얘기입니다. 예. 사실 첩보에서 우리가 또 감청을 통해서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이게 정치권에서 아마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군으로부터 보고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예.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과 그 우리 정부 발표에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이제 북한도 지금 자기네들이 일단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우리 국방부도 762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했지만 사살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밝혀지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과 또 야당이 이제 그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내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저도 조 박사님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군이라는 조직은 국가안보라든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밀을 생명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군에서 나왔던 얘기 혹은 추정되는 얘기가 너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의 사기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좀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치적 공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보다 더 그 여당과 야당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좀 조율된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북측에 다시 한번 공동조사라든지 입장 결과를 빨리 하루빨리 좀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유족이라든지 어떤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보다 더 조율되고 협력된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의혹만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무응답으로만 일관하게 되면 이번 사건의 진실은 좀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해군과 해경을 동원해서 항공기하고 선박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잔해물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다가 뭐 육지와 달리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유류 그 부유물만 소각했는지 아니면 시신도 같이 소각됐는지 여부는 사실은 이제 어느 조각이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걸 이제 감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북측은 지금 우리 측이 자기네가 주장하는 그 수역에 들어와서 작업한다고 굉장히 그 공개 불만을 표명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우리가 정한 NLL 이남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작업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증거물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유물이 됐든 어떤 시신과 관련된 어떤 조각이 됐든 나온다면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국내 논란도 없앨 수 있고 또 북측에 대해서도 이걸 근거로 해서 새로운 진상 규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